날씨도 오늘 그래도 좀 시원하게 느꼈죠. 일주일 전에 40도가 넘었다니까 참 엄청나게 나오는. 그래서 이 작가문을 많이 썼는데 이 작가문을 이렇게 얘기하면 장문 여기도 써놨지만 대표적으로는 작가문 뭐 수상문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작가문이라고 치겠습니다. 이게 루신이 말하는 우리도 그대로 치면 에세이 또는 소논문, 평론 또는 이 칼럼들 이런 것들이 주로 물론 일반 정형적인 수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자료집에 보면은 낙엽이랄지 눈이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수필에 더 가까운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비판을 한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돌아가신 김남주 시인처럼 글 쓰는 것을 무기로 삼은 분야이기 때문에 칼럼들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느끼고요. 그래서 뭐 작가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그 자료집에도 있는데 임론이라는 글입니다. 임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본문에 인용을 해야죠. 이게 제가 주장한 그런 저하고 수업을 같이 하는 선생님들은 느끼겠지만 제가 수필을 서경 수필, 서정 수필, 서사 수필로 이렇게 크게 나누죠. 근데 이야기가 있는 수필이 제일 재밌습니다. 서사 수필. 그래서 서사 수필이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문영희 선생님이 서사 수필에 아주 능한 그런 재주를 가지고 계시죠. 애가 이제 임론이 이 서사 수필에 해당하지 않는가. 거기에 저기 본문에 인용해 놓은 것은 제가 보고서 다시 쓴 것이니까 혹시라도 이게 저작권 문제가 될까 봐서 이런 글을 쓰려면은 왜냐하면은 루신 자체의 저작권은 없지만은 번역한 사람들이 또 자기 식대로 해놔서 그거가 혹시 겹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요것만 봤습니다. 다른 건 못 보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번역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꿈에 나는 이 소학교 교실에서 어쩌고 쭉 나가는 글 거기서부터 얘가 태어나면 우리가 다 덧담을 하죠. 야, 얘 커서 뭐 큰 덧을 하겠네. 얘는 공부를 잘하겠네.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30페이지 아래. 얘는 돈을 잘 벌겠네. 이렇게 이 덧담을 합니다. 덧담을 해주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는 얘는 언젠간 죽겠네. 그런단 말이지. 그러면은 덧담한 사람들한테 다 대접을 하는데 거짓말을 잘 봐야 훌륭하게 될지 어쩔지 알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죽는 것은 확실하죠. 확실한 걸 얘기한 사람은 더 쫓아버립니다. 이게 어찌 보면 고지식 하기도 그러고 그런 면도 있지만은 루신 얘기라는 것은 진실을 얘기하면은 싫어하고 거짓을 얘기를 하면은 좋아한다. 이런 뜻이 담겼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문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 페어플레이 아직 페어플레이 이르다 그거는 이 자료인데 그건 좀 긴 글입니다. 긴 글이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는데 그것도 좋아하는데 이 친동생이었던 부작이하고 친했던 친구 늘 밥 먹기도 하다가 친해지기도 했던 이거당
이보다는 저는 많죠. 우리 부모님 되게 많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 물에 빠진 개는 어찌 보면 저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두드러 팰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빗대서 은유죠. 근데 이 루시는 더 페어플레이하기는 이르다. 더 두드러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정치 상황, 우리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우리가 그래도 민주화가 됐다고 할 때, 이 정권이 또 다르게 후퇴를 한다고 할 때도 다들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는 시스템 돌아가니까 후퇴 못해. 아니, 웬걸? 후퇴를 합니다. 후퇴하고, 오히려 이 관용을 베풀거나 묻어보나 한 사람들이 나중에 더 당해요. 그래서 루시는 제일 싫어하는 것은 관용도 베풀지 말자. 철저하게 철저하게 깨부수자. 이거 아직 페어플레이는 이르다. 거기 글의 요체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적어놓은 것들 그것만 보시면서 보고 그 본문은 나중에 포인트도 잡고 글자 저기 잡고 그러니까 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개혁을 할 때는 개혁 반대자를 나중에 이제 시스템이 돌아갈 거니까 이제 자기네도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응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응징을 안 해두면은 결국은 또 나한테 대린다. 그것을 개의 두드러 패는 것에다가 빗대가지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함 같이 처음에는 페어플레이를 주장을 했던 사람도 나중에는 루시의 말을 듣고서 이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루시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개를 두드러 패는 루시. 그래가지고 그림까지 그렸다는 인정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글들을 주의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정치 그러니까 지금도 루시이 통하는 것은 지금 현실하고도 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시이 이 시간의 무게를 이기고 지금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가. 아까쯤에 얘기한 인문 같은 경우도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얘도 언젠간 죽습니다. 이렇게 거짓시각이 말 안 하고 처세에 능한 사람들은 여기가 그렇게 사람들입니다. 제 끝에다가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정말 하하하 이 아이는 허허 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리란 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웃고 말아요. 그렇게 해야 해를 안 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게 먹힌다. 그래서 루시는 글이 지금도 통하는 이유가 그런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면 페어플레이 같은 경우는 중의적으로 지금도 통하죠. 지금도 그걸 참 절묘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원문들은 한번 글처럼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필 쓰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처음에 무심을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정막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더 읽어보면은 무심 모든 글에 N만 하면은 유머코드가 다 숨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모든 글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이거 하기 저기 학자들 논문은 좀 어렵겠지만은 이거 문학적인 글은 유머 코드가 어딘가에 숨어 있어야 재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해악이 들어있거나 풍자가 들어있어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도 잘 아다시피 해악은 그냥 웃음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것이죠. 사랑해주는 것이고. 근데 풍자는 웃고 있지만은 그 웃음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 소설이지만은 춘향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나중에 벼락도 생일날 인근의 이 현감들 딱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는데 자 거짓골을 해온 이몽룡이가 나타나가지고 술 한잔 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를 읊으면은 한 잔 주겠다 어쩌고 어쩌고 그때 풍자 시를 읊잖아요. 금중 미주는 천인혈이 오려 좋은 이 술잔에 있는 술은 여러 사람들의 피다. 그 옥방 가면은 마인보다 그렇게 해보니까는 좋은 안주, 그 쟁반에 있는 좋은 안주, 기름진 안주는 백성들의 이 고열 짜내는 그런 거이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때 운봉현방 빨리 알아들었죠. 빨리 알아듣고 야, 글 속에 칼이 숨어 있네. 그 슬금슬금 도망을 갔죠. 근데 나머지 이 다른 현방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거지가 말이지 문자 속이 상당히 기특하네. 그러면서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헬레 하고 있다가 전부 포박을 당해버렸죠. 비록 이 소설이고 판소리지만은 그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그러니까 풍자는 웃음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글에 웃음 코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루시인이 풍자라는데 그냥 풍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좀 얘기했던 어떤 비유를 하거나 중의법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웃음입니다. 그냥 숫자를 해서 그냥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웃고 있지만은 공격을 하는 그런 것이 다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어디서부터 바로 되는가? 저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전문 연구자는 아니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어디 글을 보니까 영남대 지금 명예교수죠. 노동법 가르쳤던 교수 박홍규 교수가 어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루시는 자기가 볼 때는 모랄리스트다. 그렇게 말 저는 그 모랄리스트라고 생각을 못하고 여기서 몽테뉴랄지 로시코프랄지 이런 사람하고 빗대서 왜냐하면 루시의 웬만한 글에 보면 꼭 이렇게 드러내서 어록이라 할 만큼 드러낼 만한 그런 구절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절을 왜 쓰는가 했더니 몽테뉴랄지 로시코프랄지 파스칼을 다 드러내서 어록처럼 쓸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도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총칭해놓고 박홍규 교수는 모랄리스트라고 이렇게 딱 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명쾌해졌습니다. 저렇게 얘기하니까. 명쾌해졌는데 몽테뉴는 그런 말까지 있었잖아요. 모든 주제에 대해서 다 글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전에 올라와 있는 표제어를 보면서 하나하나 뭐 살아있는 이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만 쓴 것이 아니라 죽음,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경에서 오지 않은 것은 몽테뉴 에세이 다 있다. 그 정도로 모든 주제를 다뤘. 몽테뉴하고 베이컨, 몽테뉴는 우리가 글을 쓰자면 몽테뉴는 에세이, 프랑스에서는 에세이를 그렇게 시작했죠. 자기 책을.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베이컨이 처음 에세이 이렇게 책 이름을 지었죠. 근데 베이컨은 사사로운 것, 개인적인 얘기를 전혀 아주 거대 담론만, 아주 거창한 말씀만 하셨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자 중수필은 에세이, 그래서 베이컨 저기고 자 경수필은 미셀러닝을 해갖고 몽테뉴 에세이를 봐라 그렇게 했죠. 근데 그것도 옹색하죠. 그래서 저는 아예 에세이, 수필 이렇게 나누죠. 수필 그러면 문학적인 글, 에세이 그러면은 이 칼럼글, 정보글, 소논문, 평론글 이렇게 다루면 명쾌해지더라고요. 미셀러닝이 뭐니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근데 하여간 루시인이 이런 사람들하고도 저는 매직이 좀 닿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로시코프와 저기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여러 글을 누가 씁니까? 자 여기는 안 나오나요? 그 루마니아 태생의 프랑스 작가였던 그 엠시오랑이 있습니다. 주로 수필을 썼는데 이 사람 글도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드러내서 어렵죠. 그리고 또 이 소설가이지만은 또 프랑스 여기도 안 나오네요.
파스칼 키냐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 소설가 소설을 보면은 거기가 수필체입니다. 그래서 이 걷어낼 것들이 이 어록 같은 말씀들이 많아요. 은밀한 생 같은 그런 소설을 보면은 그러면 이런 말 제가 늘 인용을 하는데 사람이 비밀이 없다는 것은 영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역으로 하면 사람은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거 까발리면은 절대로 존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가 좀 비밀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밀한 생이라는 소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소설 자체에 어찌 보면 수필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물론 철학 공부한 사람이라서 그런 사색의 깊이 있는 마음이 굉장히 했는데 하여간 이 파스칼 키냐 현대 철학에는 키오랑 이런 사람들이 이 모랄리스트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로시코프가 정말 영화를 재밌어요. 자, 상대 분견은 주저리 말을 아끼는 이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침묵은 금이다, 뭐 어쩌고 이렇게 은근보다 침묵이 더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 사람이 이 로시코프가 한 말 중에서 재밌는 말이 뭐냐면 자기 재능을 숨길 수 있는 게 진짜 재능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랄리스트의 글쓰기 방식이 저런 것인데 루시이 거기에 다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작가분 중에서 선생님들한테 힘이 될 말씀 하나만 더 하죠. 작년 그래서 4년 돌아가신 녹색훈련의 김종철 선생님 계셔요. 근데 김종철 선생님 어느 책에서 그렇게 썼어요. 루시는 글 가운데 우수한 창작. 그때 말하는 소설은 몇편 안 된다. 작가분이 아니었다면 루시인이 지금 중국의 어떤 어지러운 그런 현실하고 맞서기 힘들었어. 자, 그래서 제가 빨간 거로 표현하는데, 자,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시인은 시만 쓰고 소설가는 소설만 쓰고 이런 생각은 착각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착각이다. 좋은 시인, 좋은 소설가는 좋은 수필을 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수업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해서 수필은 바다다. 자, 시는 어떤 강줄기, 소설은 또 내가다. 그 물은 흘러서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죠. 그래서 수필은 모든 장르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필 잘 쓰기는 그냥 어렵다. 대충 쓰기 마음나 쓸 수는 있지만은 잘 쓰기는 어려운 것이 수필이다. 그래서 수필을 제대로 쓰려면은 좀 미천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잘 안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각 문화센터관에서 수필 수업하기 전에 인문학 강좌 있었죠. 그 다음에 유명 선생님 할 때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에 인문학이 굉장히 유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했는데 제가 이어서 때는 그때 이제 유행은 좀 끝났을 때입니다. 근데 인문학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런 걸 알아야 이 수필을 제대로 쓰는데 수필이 맨날 밥 먹었다, 똥 쌌다, 어쩐지 꿈꿨다 그 얘기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것과 빗대서 뭔가가 의미가 있는 말을 써야 되는 그게 좋은 수필이 되는데 인문학 공부를 안 하는 인문학의 첫째는 남은 책이 읽기입니다.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책이 읽기인데 제 책 안 읽는 사람들이 여기서 좀 까발려도 되겠네요. 우리 김은교 선생 같은 분은 너무 책을 읽어서 다르고 근데 이제 대다수 한 90%가 제 책 안 읽는 사람들이 대학 선생들입니다. 자기 전공책, 강의할 수 있는 책만 봅니다.
보고 그 전공 저기 이 자료 강의 자료 저 이런 것도 한 5년 10년을 개정을 안 해요. 뭐 이런 거 있어야 들어가지. 개정 안 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올라가 졸업해버리고 또 새로 들어 모르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편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교사들 정말 책 안 읽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강연을 가보면은 학생들은 제 책을 읽고 교과서에는 한 대목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체를 읽고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저를 불렀더니 국어 선생님들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죄송한데 선생님 책을 아직 못 읽었어요. 못 읽었는데 뭐하러 불러? 그리고 질문이라고 하면은 학생들은 구체적인 등장 인물, 그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왜 이렇게 묘사를 했는가 이런 걸 물어봅니다.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라는 분들은 기껏 질문하면은 이 책 쓰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90년대 말에 봄바람 때문에 이 소설 봄바람 때문에 학교를 갔는데 그 선생님한테 얼마나 걸렸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40년 가까이 38년 걸렸습니다. 뻥도 심하네. 그래서 아니 글이라는 게 어려서부터 내 의식이 있을 때부터 이 몸속에 다 저장되어 있다가 쓰는 것은 한 일주일 열흘밖에 안 되겠지만은 몸속에서 이야기가 이 숙성되는 기간은 정말 35년이 한 5살 이후로 35년이 맞습니다. 근데 뻥이라고 하면은 거의 40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자마자는 아니니까 그거는 뻥이겠네요. 근데 내 의식은 때부터 말하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럴 때부터 하면 한 35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책 안 읽어요. 그래서 우리 김은교 선생님이나 저 같은 사람, 저까지는 좀 이상한데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오히려 탈이 잠잘 시간이 없어요. 아니 책에 한번 중독이 되면요 재밌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책에서 한번 인용한 또 다른 책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럼 한정 없어요. 죽기 전에 다 보고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원리 잠을 자요. 잠을 자면 죽으면 영원히 잘 텐데. 자, 이제 다시